한국은 세계 최대 전차 및 포병 무기 수출국이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지난 18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어떻게 무기 수출의 거인으로 변모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매체는 러우 전쟁이 치열한 지상전 양상으로 변하면서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 등 무기 수요가 급증했다며 한국 방산업계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과 또 이것이 서방 군사동맹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분석했는데요. 해당 기사를 전제한 대만 언론 기사를 통해 대만 네티즌들의 반응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 전차 및 포병 무기 수출국이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러우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포탄을 대거 공급했지만 자국의 군수산업 생산 능력이 바닥난 재고를 단기간에 보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기회를 포착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공급하지 않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의 재고를 채우는 데는 적극적으로 나섰고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전차 및 포병 무기 주문을 받았다.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서방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빠른 생산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무기 체계의 성능도 서방과 대등한 수준임을 입증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한다. 10년 동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근무한 창원 3사업 장장 최동빈 상무는 이렇게 말한다. 한국은 외국의 투자에 의존하지 않고 원자재 및 인력 확보를 통해 수년간 생산 라인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현재의 확장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냉전 이후 태만해졌고 한국은 이웃나라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냉전이 끝난 후 많은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 그들은 군사대국이 연루된 대규모 지상전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주력 전차와 중포의 비축을 줄였고 그 자금을 전투기와 군함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노르웨이 오슬로 평화연구소의 상임연구원 니콜라스 마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탄약 생산에 필요한 자재의 구매를 중단하면서 창고는 비어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곳에 종사하던 많은 기술자와 노동자들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습니다. 생산이 필요해진 현재 화학재, 전력, 인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기 생산 능력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대규모 공장을 떠올리며 그 안에서 수천 명의 기술자가 일하고 있는 상황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방의 생산 능력은 레이싱카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술 수준은 매우 높지만 생산량은 매우 낮습니다. 아직 대규모로 양산되지 못하는 무기들은 생산 능력을 폭발시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미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냉전 이후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지만 이 전쟁의 상대는 주로 경무기를 사용하는 무장 세력이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매일 평균 수백 발의 포탄을 발사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는 매일 수천 발의 포탄을 소모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남북한은 개전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멈추지 않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재래식 무기 장비에서 북한에 뒤처져 미국의 국방을 크게 의존하던 한국군은 1980년대부터 자체 무기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혁신과 발전을 거듭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소모전에 사용할 수 있는 화포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 1980년대에는 북한이 보유한 화포가 한국보다 5,000문이나 많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당시 방산업체인 삼성정밀의 무기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1977년 설립된 삼성정밀은 삼성그룹 계열사였다가 2014년 한화그룹에 인수되면서 지금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되었다. 한화그룹은 화약회사로 출발하여 1952년에 창립하였으며 당시 한국화약이라는 이름으로 건축용 폭약을 생산하였고 회사를 확장하면서 한화로 변경되었다. 미국은 1940년대부터 155mm 포탄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2차 대전, 한국전쟁 및 베트남전에 대규모로 사용됐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도 155mm 포탄이다. 미국이 이 포탄을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자 한국이 비축해놓은 수십만 발의 포탄을 미국에 제공함으로써 미국은 포탄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989년부터 K9 자주포 개발에 나섰다. 그로부터 10년 뒤 제1연평해전이 발발해 한국이 K9 자주포를 연평도에 배치했을 때 K9의 사정거리는 이미 40km에 달했으며 연평도는 북한 해안에서 불과 13km 떨어져 있었다. 서방의 155mm 자주포는 지속적으로 개량되어 정확도와 사거리가 향상되었다.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자주포는 일반 경량 자주포보다 사거리가 길고 사격 속도가 빠르다. 예를 들어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 2000은 가장 우수한 자주포로 여겨지며
발사 속도가 빠르고 한 번에 많은 탄약을 장전할 수 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시속 40마일 이상으로 달릴 수 있고 균질 아변 장갑을 장착하여 전차와 비슷한 수준의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는 기존에 보유 중이던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뒤로 가격이 펜저 하우비츠 2000의 절반 수준이고 몇 달 내에 공급이 가능한 K9 자주포를 구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 경영대학원 국방전략 테스크포스 소장인 다니엘 피오트는 이렇게 말한다. 한국군의 군사기술은 미국과 독일의 기술 이전을 통해 발전했으며 이러한 무기체계는 폴란드와 같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지입니다. 한국은 서방권과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진영 국가이며 국제정치에서 가치 있는 파트너이기에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선택입니다. 한화그룹은 자주포 외에도 글로벌 수요에 맞는 다른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한화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한화오션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3000톤급 공격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데 이 잠수함은 캐나다 차기 잠수함 교체 프로젝트의 유력 후보지이다. 무기 산업에서 한국이 경쟁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방공 미사일이나 터키의 드론도 그들을 무기 수입국에서 무기 수출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시켰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로 인해 이스라엘과 유럽 간의 무기 거래가 다소 복잡해졌지만 터키는 여전히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 주요 무기 수출국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과 같은 전통적인 군사대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 중 전차와 화포를 가장 많이 수주한 나라이다. 특히 빠른 공급이 가능한 한국의 전차와 화포에 비교하면 미국은 수주는 했지만 아직 인도되지 않은 전투기 주문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참고로 2019년 대만은 총 80억 달러의 F-16 전투기 66대를 주문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2023년 4분기에 첫 2대가 먼저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3분기까지 연기됐다. 폴란드는 지난해 미국제 하이마스 500대를 구매하려 했으나 이후 한화와 계약을 체결해 천무 288대를 구매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미국 측이 만족스러운 시간 내에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한국이 기술 이전과 함께 구매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구축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한다. 한화는 K9 자주포의 유럽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폴란드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 루마니아와 영국 등은 K9 자주포를 수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화는 지난 7월 호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략을 사용했다. 호주는 한화의 레드백 보병 전투차 129대를 선택했으며 호주 빅토리아주에 있는 한화의 공장에서 이를 생산하고 있다. 이로써 한화는 독일 라인메탈을 제치고 70억 호주 달러 상당의 계약을 따내게 됐으며 이것은 호주 육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구매 계약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시몬 웨즈만은 이렇게 말한다. 한국이 직면한 국제적 위협은 그들을 첨단 기술을 가진 국가로 성장시켰습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많은 방산 계약을 따내는 것은 유럽에 속하지 않는 국가로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향후 몇 년 안에 한국은 세계 5위의 무기 수출국이 될 것입니다. 대만의 상황이 한국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독점 시장에서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한국이 무기 수출 시장을 개척한 것은 대만이 거울로 삼을 가치가 있어. 그리고 한국은 기술 이전에 관대하고 해외에 공장을 짓기를 원하고 있어. 대만군과 협력해서 대만에 공장을 세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까? 기술 이전뿐 아니라 한국의 대기열 시스템도 큰 장점이야. 외국 바이어들이 주문하면 자국군의 주문을 뒤로 미루고 바로 대기열에 들어갈 수 있어. 해외 발주가 없을 때는 한국군의 주문을 강요하면 그만이지. 미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국군의 수요가 항상 최우선이야. 민간 방산 시장에서 선수 교체가 일어나고 있어. 유럽과 미국의 제조업은 생산 부족에 더해 행정 효율성도 형편없고 이는 한국이 적기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지만 대만은 아무것도 아니야. 게다가 대만은 중공업 기반이 너무 열악해서 자동차 엔진과 변속기도 다룰 줄 몰라. 제발 한국은 대만에 화포를 팔아주세요. 대만은 정말 썩었습니다. 대만은 수입차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서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승용차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군용 차량도 국산에 의존하지 못하고 있어. 대만이야말로 한국의 거울이야.
한국은 대만의 복철을 밟지 않았거든. 대만 사람들은 오만하면서도 열등감이 넘치는 이중성이 보여서 안타까워. 자신의 결점과 특기를 분간하지 못해. 한국은 정상국가니까라고 정신승리나 해야지. 한국은 정상국가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나토가 동맹국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야. 한국이 대단한 건 국조를 매우 고집한다는 점이야. 정말 대만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점차 업그레이드 한다는 개념이 부족한 것 같아. 많은 것들이 한번 생산된 후에 해체되어 버려. 주력 전차나 자주포와 같은 부분은 대만과 한국은 비교조차 성립되지 못해. 한국은 일찍이 패튼과 M109를 도입하여 조립한 경험이 있고 그 이후부터는 미국 독일의 제조업체와 직접 기술 이전을 협상했어. 해군의 세종대왕급 구축함도 이지스 전투체계를 제공받았고 공군도 엔진 등 여러 측면에서 제조사로부터 라이센스를 획득한 것들이야.